음? 아니요. 잠시만. 너무 멀리 잡아놨는데 각을. 잠깐만 앞으로 좀 당길게. 야 이름. 뭐지? 이제 조금만 당길게요 이거. 아이고 어차피 안 볼 거 아는데. 네. 아니 나 그냥 웃겨서요. 삐뚤어졌거든요. 아이 너무 높게 했나? 잠깐만. 야, 그거 좀 무적으로 배워. 자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정우세 나의 희망을 거절한다 있고요. 여유 단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약수를 주의하실 점은요. 모의고사 중 결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약수는 무조건 문제 먼저 보세요. 여기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이유가 어차피 보기는 EBS에서 그대로 발췌가 되기 때문에 본문을 다시 보고 이러실 게 아니라 여기서 보자마자 이거 EBS 어디야?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지? 요것만 발췌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제 먼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 먼저 볼게요. 1번을 봤더니 보기 2는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의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 1에서 찾아 쓰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자, 보기를 봤더니 의미가 서로 정반대되는 두 단어 또는 구의 의미 관계를 반의 관계라고 한다. 반의 관계는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죽다와 살다의 관계처럼 한 영역 안에서 중간항이 없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는 반의 관계를 상호 반의 관계라고 한다. 상호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동시 긍정이나 부정이 불가능한 반의어쌍을 묶어서 함께 사용해 역설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역설은 문학자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보기는 EBS에 있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의 내용은 EBS가 그대로 발췌하지만 지금처럼 보기는 기본적인 국어 지식을 질문합니다. 즉 역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보기 2를 보겠습니다. 가에는 희망이 없는 희망과 절망이 없는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절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희망을 하는 동시에 희망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희망이 없는 희망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통해 절망과 연계되어 생겨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가의 희망이 없는 희망은 보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나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지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한 화자의 고민이 드러난다. 이때 나의 화자에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그만두다를 선택하는 것의 관계는 보기에 무엇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본문을 안 봐도 풀 수 있죠. 이거는 왜 본문을 보지 않고 풀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본문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기 1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는 답을 찾으라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보기 1은 무엇이 희망이 없는 희망은 보기를 어디에 해당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기 1에서 제시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상호 배타적 관계와 역설에 관한 설명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뭐가 되느냐? 역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2번은 뭐가 돼야 되느냐? 관계에 대한 질문, 관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배타적 관계나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억할게요. 지금 제가 다음 주 이번 주랜다. 내일 오늘이죠. 3일간 힘들어요. 오늘 과제로 2022년 걸 드릴 거예요. 뒤에다 붙어 있습니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약수는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한다는 게 뭐냐? 초창기의 약수는 그냥 내용 일치만 찾는 거였습니다. 본문 찾기가 다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지금처럼 보기를 집어넣으면서 연계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 C 잠깐 한번 볼게요. 정호승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자,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줄 쳐봐야겠죠.
희망이 없는 희망. 방금 본문에서도 봤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현대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시, 모의고사 현대시 반드시 뭐부터 보라 되어 있습니까?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현대시는 보기입니다. 제가 매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천대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을 맞추는 게 탐구나 영어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9월 모평보시서 아시잖아요. 탐구나 영어, 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어 수학으로 맞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냐? 수능을 잘 보시는 거예요. 2, 또 112 찍어서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천대 생각보다 멉니다. 좋은 거는 거기 안에 스타벅스 있대요. 여러분 선배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학교 스타벅스 있다고. 그럼 축하한다 새끼 얘기했죠. 애들이 참고로 물리치료학과 혹시 가실 분 있으시면 가셔서 제 이름을 하면 그 회장이 밥 써줄 거예요. 간호학과에 가시면 여러분 선배가 매년 다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간호학과 애들 같은 경우에 가천대 병원보다는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자한테 물어봤더니 선배 한 명이 거기를 뚫어놔서 라인 타고 잘 갈 수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여담이고요. 하여튼간에 그 가천대 관가고 그냥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나는 뭐 안 가세요 이런 느낌이 저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 자체를 좀 많이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현대시는 보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약수는 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부터 C라는 장르에 문화라는 장르에 보기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한 연상을 찾는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죠. 이거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기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C가 나오면 제목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이 제목이 이거지?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문학 시간 많이 하셨을걸요? 화자, 상황, 태도 묶은 다음에 제목이랑 묶어서 주제 확인하셔야 돼요. 주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아는 게 나올 확률이 적죠. 하나 정도 나오면 두 개 내가 모르는 시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반드시 모의고사 기분 내가 몰라야 정상이야. 모르는 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가 모의고사예요. 반면에 약수는 자 너네 시 어려워 내가 다 알려줄게. 대신 이건 좀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이스가 달라요. 알겠니? 그래서 이거부터 연습을 되셔야 우리 이제 보기 같은 거 정리할 때 확인해서 같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색한 표현입니다. 자, 약수는 뭐니 해도 적어야 돼요. 기호가 아니란 말이야. 적어주기 위해서 짧은 단답형. 기억해라 얘들아. 초창기의 약수는요 서술형이었어요. 한 문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3-4개예요. 이것도 맞게 한다, 이것도 맞게 한다, 이것도 맞게 한다. 나중에 뭐라 했냐? 핵심은 뭐만 들어만 맞게 해준다가 돼버려요. 명확하지가 않죠. 그 다음부터 얘네가 바뀝니다. 매해 바뀌면서 어떻게 되느냐? 첫 어절과 끝 어절, 본문의 걸 찾아 쓰거나 아니면 딱딱 떨어지는 단어만 찾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내일 있죠. 비문학이겠지만 비문학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가 정의를 제외한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낯선 단어에 대한 설명, 요게 비문학의 핵심입니다. 문학은요 여기에요. 어색한 표현. 어색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맞춤법이 잘못된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수요일날 설명해 드리겠지만 엄매라는 부죠. 문법. 자, 문법이 재밌는 게 뭐냐? 그 전까지는 안 나왔어요. 첫 해는 문법이. 두 번째는 문법이 문과만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문과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작년에 이과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문이과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엄매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대신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화해서. 아니 엄매 선택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표준점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린 전문적인 국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교과 과정에다만 말을 해줍니다. 왜? 약술이 교과형 약술이거든요. 아 교과. 그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딱 3개예요. 뭐 있었냐? 맞춤법. 그죠?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 그리고 문법 요소예요. 그러니 요 3개는 엄매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야 약술은 우리 15문제잖아요. 가르쳤는데 그죠? 문과가 국어 9개, 수학 6개입니다. 이과는 수학이 9개, 국어가 6문제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국어는 틀리면 안 돼요.
국어는 다 맞고 들어간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무용론이란 말도 있었어요. 너무 쉽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부주의라는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게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언급이 될 거고, 그죠? 얘네가 요거는 교과형 논술 자체가 지금 내신급은 아니라 그 밑에 끝까지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약간 생각하는 문제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자, C에서 맞춤법 틀리는 경우는 뭐라 그래요? 여기를 시적 허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명 지금 보기처럼 시적 허용을 제기하고 단어 찾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모순입니다. 자, 우리 모순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이 모순이냐 아니면 상황이 모순이냐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문장의 모순 방금 나와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모순이란 말 잘 기억하세요. 뭐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야.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뚫으면 방패가 거짓말이고 막히면 창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이야. 둘 중에 하나 반드시 거짓이 되는 거. 근데 이게 문장 자체에 들어라. 에라의 키 큰 난쟁이야. 정상이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안 들리잖아요. 그죠? 요런 게 역설입니다. 말 자체가 거짓말이 나와야 돼요. 반면에 상황에서의 모순을 우린 뭐라 그러느냐? 반어라 그럽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한테 아이고 일찍 또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일찍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빈정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반어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역설과 반어가 들어가는 이번 수특의 작품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들 표정이 이야 그게 뭐가 있냐 그러는데 이영기의 낙화 있어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역설일까요? 반어일까요? 결별이 축복이 된다 자체가 거짓말이죠. 이건 역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봐야 되는 게 가끔 이제 수미상관에 대한 용도를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써서 글의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우리 현대시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이걸 약술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주제 찾기와 어색한 표현 찾기입니다. 기존의 가천대 현대시는요, 요 두 개가 메인이었어요. 시어와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설명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요 문제가 1번에 톡 튀어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죠. 그 전까지 당연히 제목이 나온 것처럼 희망을 거절한다니까 당연히 희망이다 역설만 나올 줄 알았더니 역설문 찾아놓고 기다렸더니 그건 안 나오고 역설을 물어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난이해도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희망이 없는 희망은 당연히 역설이 되겠고요. 자,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자, 이 사람을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에 대한 긍정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기보다는 절망성이 순간에 더 많을 수 있죠. 하지만 절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절망을 극복해야 생기는 희망에 대한 소원이 되는 겁니다. 자,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이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당신을 사랑한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절망을 극복해서 얻는 희망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 작품인데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요. 이해됐어요? 문제 결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도 잠깐 볼까요? 자, 문제 2번. 문제 7이 하나 8로 되어 있죠? 요거는 작년에 얘네가 아까 문과는 A형, B형 두 가지 형태가 있었고요. 9문제. 이과는 C부터 G까지 5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로 편집할 거다 그냥 순서대로 넣어놨습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느냐? 문학이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물론 풀 때 내가 순서 바꿔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결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춰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모아는 놨습니다만 순서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7번, 8번이요. 뒤쪽 문제라는 얘기야. 자, 8번 문제 보시면 보기는 나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이다. 보기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을 제시문에 찾아 각각 첫 어절과 끝 어절. 일단 어절을 한번 동그랗게 쳐볼까요? 거의 없이 약술에서 이거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음절하고 어절 구분을 못해서 틀림이 되고 부분 점수도 안 줘요. 알겠니? 음절은 글자 수야. 몇 글자지 쓰면 음절이에요. 알겠니? 어절은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사까지 써주셔야 돼요. 조사까지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서 처음과 끝을 써주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보시면 얘네가 약술 문제에서 어절을 쓰라 그랬는데 공소시효가 한 글자일까요? 두 글자일까요? 한 달어일까요? 두 달어일까요? 전 당연히 한 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두 달어였어요. 근데 저 그다음에 공소만 됐습니다. 근데 얘네가 표시해 줘요. 공소 띄고 시효랑 써 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적 공부 안 해줍니다. 몇 개 틀리고 보여줘 안 보여줘요. 근데 얘는 학생의 간부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교수한테. 자기 약술로 왔는데 이런 게 뭡니까? 했더니 교수가 그게 함정이었다고. 오, 소름 돋아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주의 있게 보시면 돼요. 어절은 단어 수야. 지금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나는 정약의 지읒 기의 하나이다. 자, 기의 대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문양식이다. 기가 다루는 대상 특정 인물과 사건, 물품이나 풍경도 매우 잡다하다. 나에서 정약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나열하며 그것이 부득이한 일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약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관직자로 생활하던 정약의 경험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 정약용은 관직자로서 경계해야 할 그릇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요. 관직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를 의문형 문장이에요. 이거 어디 본문에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나는 니은은 초철에 돌아와 살게 된 정약용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집에 이름을 짓고 이 글을 썼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겨서 여유단기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여유단기 수특에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지문이 아니에요. 수특에 있었던 지문 그대로 제시가 됐다 보셔야 됩니다. 지우고 차차. 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요.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복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에 가요. 의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름직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사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을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제의 말을 보건대 겨울의 시내를 건너려 신중하게 하고 이 한자가 여자예요.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해 경계하라. 이게 유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기라는 수필을 보고 있지요. 기억합시다. 이번 수특과 수완에도 수필 많이 나와요. 수필은 애들 두 개야. 고전하고 현대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고전은 기억합시다.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데에서 오는 깨달음을 우리는 고전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는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필이라는 영역은 요것만 잘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요거 찾아주면 됩니다. 자, 약술도 마찬가지예요. 약술도 1번은 무조건 수필의 깨달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제목이에요. 제목. 왜 이 작품의 제목이 이렇게 붙었지?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유답게 여가 이거예요. 신중하게 해라 여. 그 다음에 경계하라 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에 애듯함으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궁에 이를까 염려한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의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를 봉에서 올려서 조신의 시비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며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잘 봐라. 아까 우리 첫 번째 기억이 뭐였어요? 의문형이고 관직에서의 경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기억을 살짝 보셔야 돼요. 자, 기억의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 관직자로서 경계할 내용을 의문형 문장이래요. 여기죠.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을 훔치겠는가입니다. 자, 여기에 첫 어절 뭐라고 써야 될까요? 관직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관직에까지 쓰셔야 돼요. 왜니?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써야 돼? 훔치겠는가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낸다면 천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오답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어디부터 쓰냐? 모두에서 쓰기 시작해서 그만죠. 진실로 있겠는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야? 관직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문형만 나오면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탐정 조심하세요. 자, 내가 이 뜻을 얻은지 6에서 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의 편행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보려 그만두었다. 초천에 돌아와서야 문미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일 까닭을 적어 어린아이에게 보낸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뭐냐? 이름을 짓고 썼어요. 분명히 드러낸대요.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럼 첫 어절 뭐가 되는 거야? 초천애가 되겠죠. 마지막 어절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우리 하나 전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지문은 작년 수특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그죠? 올해 수특에서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특 달달달 봐주시면 좋아요. 자, 넘기셔서요. 자, 이번에 오상원의 유해라는 소설과 그 다음에 초토의 시라는 시 역시 다 수특에 있었던 장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천대가 약수를 첫 회 시작했을 때 시험지를 봤죠. 왜냐면 저는 국어만 하게 했었기 때문에 적성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적성을 보니까 암기여서 1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접었습니다. 안 한다 했는데 약수를 첫 회 나왔는데 재밌었어요. 이거 뭐야? 요거 3, 4등급 애들 국어 실력 끌어올리기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내용적이죠. 그리고 EBS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할 만한 대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첫 회 문제를 봤는데 난이도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근데 점점점 진화를 하면서 얘네가 어떤 결을 찾게 되냐면 그의 EBS가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EBS가 가지고 있는 테마를 꼭 문제에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EBS의 가장 큰 테마가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의 폐해, 전쟁의 두려움 이런 식의 장르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수특 공부해 보셨지요? 믿을게요. 공부했다고. 올해 수특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주된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과의 물화일체와 객산과 그 다음에 감정의 비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오상 유해 소설 나오고 시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얘들아. 뭐부터? 문제부터 봐야죠. 한 문제짜리예요. 여기는 9번. 저 글씨체가 바뀐 이유는 제가 편집할 줄 몰라서 사진 잘라서 붙여서 그래요. 전 컴퓨터 싫어요. 보기는 가와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입니다.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찾아
각각 제시문의 가와나의 차지래요. 가와나는 공통적으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의 작품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전쟁과 무관할 수 없다. 가와 나에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 작품 속 주요 소재를 통해 드러난다. 가령 가에서 삐리리는 줄쳐볼게요. 작품 안에서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과 결합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고 냉혹한 전쟁의 속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된 거야. 자, 1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겨울과 전쟁을 할 때 소재가 들어가나 나와 있지요. 자, 솔직히 말할까요? 이거 작년 수특 공부한 친구는 이거 보고 바로 답 씁니다. 바로 답 나왔어야 돼요. 두 번째, 나에서 삐리는 폐허가다의 삶의 터전과 대비를 이루면서 전쟁이나 부정적 사회에서 화자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줄쳐야겠지요. 전환하기는 소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현대시예요. 문학입니다. 아까 문학의 제일 중요한 뭐라고? 주제, 제목, 그리고 소재예요. 소재. 특히 현대시는 시어에 대한 문제가 가끔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유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있다고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문이 삐끄덕거리며 열리고 급기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쉬기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쩐 일일까? 목로가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발 소리다. 점점 가까우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광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자, 뭐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어 옮겨야 된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는 끝맺었어야 한다. 그는 눈을 5손가락으로 꾹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 잡아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걸었다.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읽어 어느 정도 감이 왔죠? 겨울 뭐가 되겠습니까? 답은 눈이 되어야죠. 눈. 자, 본문에서 몇 마디 주고받는 마음.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한 박사의 흰 둑길이다. 어우, 이 둑길 몇 사람의 둑길을 걸었을 거냐. 펀치니티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튀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이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닥처럼 차갑다. 눈앞에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1가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나머지 읽지 않을게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잠깐 볼게요.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드러늘어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이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포로로 있다가 죽는 장면에 대한 서술이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각적, 하얀 눈에 촉각적, 차갑다 다 나와 있죠? 겨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눈이 되어야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못 찾은 거 지금 소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 소재에 대한 질문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에 나를 볼 때 우리가 전환을 이야기를 했죠. 정수의 전환. 한자체 유리딱지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람에 걸려있다. 내리쪼된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산의 그림자 나이들을 따른다. 어느 접어도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세모 쳐봅니다. 자, 여기서 잿더미가 수북한 울타리란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전쟁의 폐허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냐고, 왜 전쟁이냐고요? 보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라고. 항상 보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개나리가 망을 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다 보이는 소녀의 빛에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하 덩그러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앞에서의 그림자는 울상이었고요. 뒤에 그림자 웃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아이의 미소도 있었죠. 그 전에 하나 더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개나리죠. 그쵸? 개나리가 망을 졌다는 말은 울타리, 폐허의 울타리의 개나리를 보고 그 다음에 보인 게 뭐야? 아이의 미소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희망을 얻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개나리를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얘들아, 선생님 왜 미소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폐허가 된 삶의 터전과 대비를 이루어야 된대요. 그럼 앞에 바로 문장에 잿더미가 수북과 울타리가 나와 있잖아요. 수능 출제위원과 다르게 약술 출제위원들은 매우 상냥하십니다. 이유를 정확히 제시해 줘요. 역으로 얘기할게.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답이 여러 개며 그 중에 어디지라고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용 문제를 볼게요. 2의 고상국어가 수능 완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수능 특강에 있었던 저세라는 시예요. 자, 역시 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봤더니 가와날 이해습니다 들어갈 적절한 말이야. 보기엔 시적 대상이라 시인이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모든 소재를 지칭한다. 이러한 시적 대상은 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 사물과 같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특정한 관념이나 상황, 정서와 같은 무용의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들어갈 문장이 가에서는요. 대상을 의인하시어 무엇이 줄쳐봅니다. 자연을 즐기는 시적 하자의 감정이 이익된 시적 대상이래요. 감정이입 찾으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요. 생체 이미지가 활용된 시어로서 캄캄한 어둠과 대비되어 새로운 새 열리기를 바라는 시적 하자의 소망을 이야기하라 나와 있습니다. 역시 뭐 나와? 시어 찾기죠. 오케이.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자, 가의 상부를 깨우치는 즐거움과 자유를 지키는 자세가 형성화되어 있는데 제 몇 수에서 숫자만 넣으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강학을 하고자 하는 태도 외에도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아무런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되어 있다. 나의 초반부에는 부정적 현실이 묘사되고 있으나 삐리리에선 동경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비유적인 시어. 여기 뭘 찾으래? 이상향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2분 드릴게요. 본문을 보고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과 8번 이 두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잘들 하시네. 그죠? 작년 저 터무니없는 답은 안 나오네요. 골고루. 자, 일단 우리 맨 처음에 고사구가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사구곡답을 사람이 모르더니 주모 복고 집을 짓고 산다고 얘기하죠. 언니네가 다 오신다. 어즈버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 세번 쳐보겠습니다. 학주자라는 건 주자학을 공부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지금 글자 보시면 어디매고 아래야 쩍혀고 막 꽃을 어두자고 막 나와 있지요.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 수특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번에? 수특 고전시가 1강에 창기파란가 나오면서 이런 거 있었어요?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1에서 11강까지 이런 글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고요? 수능 완성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실전 문제 한번 제시가 됩니다. 근데 가천대는 지금 옛날 글을 그대로 집어넣었단 말이야. 당황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지금 우리는 처음이지만 작년 수특집은 그대로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특집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주작을 하자. 자, 이 곡을 어디 매냐? 화음에 춤만 걷다. 벽파에 세 번 쳐봅니다. 꽃을 띄어 야외 세 번 쳐볼게요. 벽파가 되셨는데 야외를 세 번 쳐주세요. 벽파가 아닙니다. 야외. 자, 그래서 야외를 어디냐? 속세를 이야기합니다. 속세. 속세의 띄우리라 사람이 승지 네 번 쳐볼게요. 자, 원래 승지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명승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학문수학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년에도 제가 기출문제방 만들면서 예상문제 만들면서 저 요걸 냈거든요. 승지의 의미를 찾아라. 왜? 그 전년도까지 중의적 문제를 많이 질문했어요. 쓰는 거니까. 자, 승지. 자, 오곡은 어디 매고 은병이 보기 좋아. 수변 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이 중에 강압도 하려고 공부도 하려니와 영어 눈풍하리라 자유를 즐기겠다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육수는요. 학문 수양과 그 다음에 자연체라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답이 되는 거야? 어디? 뒤에 그렇습니다. 육수가 되어야겠지요. 강학을 하고자 하는 태도 외에도 그 다음에 자연에서 유유자적하겠다. 강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눈풍이 유유자적이 되는 말입니다. 그대로 찾아 쓰는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곡을 어디 매냐? 조엽에 물이 넘친다. 나와 고기와 니와 더욱 즐기워하느냐? 황홀에 낚싯달 메고 대월기를 하느라. 자, 대월기는 달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건 나와 고기와 누군가를 동일시했지요. 요거 기억합시다. 문학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그리고 요 물화일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 보고 그리고 그래서 잠깐 보실게. 자, 먼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냐면 나와 사물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 객관적 상관물은 사물 때문에 내 감정이 드러났으면 우리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새를 보니까 화가 나, 저걸 보니까 기뻐졌어. 요게 객관적 상관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감정이입은요. 나하고 사물이 같아요. 무엇이? 감정이 같아요. 너도 나와 같아서 슬프냐? 슬픈 너와 같이 나도, 싫은 많은 나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물화일체는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와 사물이 같아요. 무엇이? 행동이나 상황이 같아야 돼요. 우린 이것을 물화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번 수특을 위해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번 수능 특강에 너무 자주 나와 있어요. 특히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구분하는 문제. 고전시가 3강에 우리 단가 6장 기억나시나요? 제비 나오던 거. 3강의 제비는 객사기대 4강은 감정이입이지요.
자, 현대시 우리 고전시 현대시 1강의 초혼 기억나셔야 됩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울고 있는 거 나예요. 감정이입입니다. 그렇죠? 여러 갈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 9강에 화채기원 나와요. 자연관 하나, 물화일체 나옵니다. 아셨죠? 올해 수특의 3개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하나 틱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셔야겠지요. 자, 여기서 고기가 뭐가 되는 거야? 감정이입이 돼야죠.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국은 어디 배요? 문산에 세모 컸다. 기암 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구나. 유인 세모쳐 봅니다. 유인은 속세 사람. 속세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누굴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많이 오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공부도 안 한 것들이 그죠? 공부할 거 없다 그러고 보지도 못한 것들이 못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을 다시 얘기합니다. 자, 맨 처음에 가에서 1번입니다. 자연을 지으는 시적 화제 감정 이입 때 대상은 고기가 되어야 되겠고요. 네, 그 밑에 8번에 자, 형상화되어 있는 강압과 유유자재의 같이 나와 있는 건 육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세를 봅니다. 저산, 저세, 돌아와 운해. 어둡고 캄캄한 저 비인산에 저세 돌아와 운해. 가세 우리 그리우 저산에 갇혔네. 저 어두운 들을 지나 어두운 강 건너 저 남산 꽃산에 꽃피러 가세 나와 있습니다. 자, 시를 공부할 때 이분법적인 거 살짝 기억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향과 지향 살짝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향은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향은 해선 안 될 것이요. 하지 말자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자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저 남산 꽃산에 가자 그랬죠. 그럼 여기가 뭐야? 그들이 원하는 지향, 추구하는 곳이 되겠죠. 남산 꽃산. 그렇죠? 저 남산 꽃산에가 이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나 저 어둠 태우며 타오르사나 저 꽃산에 눈부시게 지쳐오를 새하얀 새요. 자,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저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는 이야기합니다. 자, 새하얀 새 줄 쳐야겠지요. 자, 새하얀 새는요 뭘 이야기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이걸 이겨낼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2번을 보세요. 어두워 캄캄한 어둠과 대비되어 새로운 세상이 멀리기를 바라는 시적까지 소망 뭐가 되는 거야? 새하얀 새가 되는 거야. 주의할 점 얘들아, 새하얀만 쓰면 안 된다. 그러니 이유가 시적 대사에 새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새만 쓴다? 전 이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까지는 맞게 해줬어요. 새까지는 기억하시고요. 자, 네, 밑에 동경하는 새를 형상으로 뭐 있어? 우리 저 남산 꽃산에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구행으로 쓰셨어도 돼요. 구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 9로 쓰셨어도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원래 얘네가 저산 남산에만 꽃산만 답을 해줬다가 보니까 구행 행으로 나와 있죠. 시행. 그래서 구행도 맞게 해주기 두 가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셔서요. 자, 이번엔 수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필 문제도 역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뭐라 제시되어 있느냐? 자, 보기는 제시문에 대한 해설의 일부입니다. 보기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이음절의 단어를 제시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어요. 설은 독자의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인 성격의 글이다. 설에서 글쓴이는 주변 사물을 관찰하거나 직접 체험한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게 된 깨달음을 서술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준다. 제시문의 글쓴이도 소나무 4-5꿀에 대해 글쓴이가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곱게 자라는 본성을 잃어버린 무엇을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아첨과 이익을 일삼는 사람들과 연관 짓고 곱게 자라는 무엇을
본성을 지키며 호연지기 지닌 사람들에 빗대어 곡학아세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본성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호연직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당연히 부정이겠죠. 왜? 그걸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곡학아세하는 사태를 비판한다고? 아, 그렇다면 얘네는 곡학아세는 부정도 보고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솔직히 다 읽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좀 길어요. 그죠? 근데 긴데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노특각의 이거 작품 제자가 외송이잖아요. 외송. 그죠? 외송설. 두 개밖에 없어요. 송백과 외송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송백이 뭐냐? 쭉쭉 뻗어 있는 소나무고요. 외송이 기울어져 있는 소나무예요. 누가 봐도 답은 나오겠죠.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자, 1번에 본성을 잃어버린 게 외송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송백입니다. 송백. 지켜오는 찾는 문제다 얘기해주면 되고, 요거 이제 B형의 문제는 B형 애들 같은 경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던 게 이 문제였어요. 내용이 길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이거 뭐라고? 수특이에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조시설화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의 일부입니다. 보기에 1과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 되어 있어요.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시간 또는 공간과 관련된 소재는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 요소이다. 가에서 해연은 주인공이 인생무사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가에서 주인공은 해연에 발견된 삐리리를 통해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비현실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현실적 공간으로 확장하게 된다. 자, 나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다양한 소재를 통해 형성화되고 있다. 이런 소재는 시간 및 공간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묘지, 무덤 등은 화자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공간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뿐만 아니라 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호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화자의 감정이 표현된 수식어와 결합된 삐리리는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 효과적을 전달한다. 자, 우리 1번은 뭘 찾아야 돼? 증거물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2번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역시 한번 더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랑 요 다음 지문 6가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해설 없이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5분 드릴게요. 13쪽에서 15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던 게 자격해더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설화, 그렇죠? 이번에도 설화 작품 있어요. 설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신화의 특성은 뭐냐면요, 전승범위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다 따르고 있는 게 신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전설은요, 전승범위가 지역이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설은 반드시 증거가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민담은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르지 않아 깨달음만, 쉽게 말하면 교훈만 주어오른다는 이것을 민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조신설화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났대요. 그죠? 깨어나서 그 자리 파봤더니, 딸이 죽은 자리 파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돌미륵이 나오죠. 이게 증거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답은 편안하게 하고 돌미륵 많이들 찾으셨을 겁니다. 저 몇몇 친구가 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딸은 꿈속에 있더라, 이거 현재 있던 애가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자, 여기서 나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예요. 자, 그 중에서도 화자의 감정에 투여된 수식어와 결합된 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함정이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노을을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네, 노을이 들어간 문제 잠깐 볼게요. 자, 우리 14페이지 위에 볼게요. 자,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에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거이로 떡갈나무 숲을 입에 차다나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 나비처럼 여인 모습 아울러 어느 무용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비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 듣뿐. 동생의 가슴 위에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며, 자, 이 적막한 황혼이란 말 기억해야죠. 자, 여기서 노을은 그냥 노을 하나 젖어 있다 그랬고, 적막하다라는 내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 황혼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적막한 황혼 또는 황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격해더라. 출제자들은 제가 봤을 때 작년이죠. 작년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얘네가 신경을 많이 쓰다는 게 복수 정답을 최대한 줄이려는 게 보여요. 지금도 솔직히 하면 노을도 답이 되거든요. 시간만 본다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집어넣었죠. 감정을 같이 넣어라. 그래서 노을이 아니라 황혼만.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을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점점 이 얘기 말씀드릴게요. 가천대 문학은요, 점점점 답을 명확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애매한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비문학은 답이 한정돼 있어요. 본문에서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따지면 답이 노을도 돼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디테일하게 더 걸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아까 문제랑 같이 비교해서 같이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승입니다. 자, 이 작품은 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맨 처음 볼게.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를 했다. 줄 쳐볼까요? 자, 여기서 가지취의 냄새라는 게 뭐냐면 오랜 속세와의 단절이에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자, 올해 수능 특강에 백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석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약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천대는요, 수트에 대한 작품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 백석씨 뭐 있었냐? 북방에서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연계시켜 드리냐면, 지금까지 계속 지나간다 그랬죠. 약술 문제. 작년과 비교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 작년하고 같이 나온 작가 2명 있습니다. 백석과 이용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석 이거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석의 북방에서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연계하는 문제들 살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기 뭐야? 현재의 모습이야. 현재. 평화대 어느 사 깊은 금전파.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리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과거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섣발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 시주와 돌무덤으로 갔다. 자, 아이가 죽었어요. 기억합시다. 아이를 때린 게 먼저야? 아이가 죽은 게 먼저야? 당연히 때린 게 먼저죠. 죽은 애 때리면 무섭죠. 이게 네크로맨서도 말이 안 됩니다. 즉 시간적 순서에 대한 배열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상뻥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질문합니다. 서럽게 울었대요 상뻥이. 근데 그날 울었던 건 누구야? 여인이겠죠? 즉 나와의 감정이입이 아니야. 여기는 여인과의 감정이입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요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머리라는 건 뭐야? 스님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작품 시간적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2, 3, 4, 1입니다. 그렇죠? 시간적 순서대로 재별하고 2, 3, 4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밌는 얘기 될까요? 이거 적성 문제 있었던 문제예요. 약술 나오기 전에 가천대가 한참 적성할 때요. 이거 그림으로 4개 그려서 배열하는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유치하다 비웃었거든요. 이게 뭐야 말했는데 살짝 바꿔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을 우리가 만약에 시잖아요. 시. 그죠? 소설로 계산한다면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이 글의 시점은 뭐가 되느냐 우리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내용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청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한 표현을 통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음을 서러움을 감각적 표현한 부분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인은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 문제가 나와야겠지요. 차다 촉각입니다. 자, 차게 울었다. 이 문제니까 첫어절과 끝어절이니까 어떻게 돼? 여인은 울었다가 되어야죠. 여인은 울었다. 자, 니은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니은은 출가의 과정에서 여인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대상의 이입하여 아하 감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뭐 상뻥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 상뻥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문학 할만하죠? 여기 전제가 깔려야 돼. 뭐가? 아는 작품이나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특강의 변형 문제들 좀 많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셔서 이번에 윤대성의 출세기 요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보시게 되면 자, 1과 1에 들어갈 적절한 말과 그리고 2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에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제시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네요. 자, 출세기라 언론에 의해 작중임을 삐리리가 파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중임을 삐리리가 언론의 태도 변화는 언론의 습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를 도식하고 당한 것 같다. 기사 소재, 관심, 금전도 요청, 무관심, 광고의 사건, 다시 관심, 구출되니까 무관심이야. 자, 이와 같은 언론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는 오늘날의 대중매체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작가는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작품 속 인물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 자, 두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군지 찾으면 되죠. 두 번째, 언론을 비판한 대사만 찾으면 돼요. 대화체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내용을 넘겨서 볼게요. 자, 갱구가 무너진 현장에 광고 김창호가 국민들의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6일 만에 구출된다. 유명 인사의 김창호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후 김창호는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져 지내다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나와 있죠. 벌써 답은 나왔는데 누구예요? 김창호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김창호 동진가수 오갱에 묻혔던 광고 김창호. 자, 다른 사람 안 봐. 김창호 대사만 볼 거야.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모두 참 고마웠지요.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여보시오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한테는 그래도 영부인한테 초청을 받은 사람이요. 서울시장도 나한테 1년 동안 천천히 대자 나와 있고요. 홍 기자 여기는 밑에 쭉쭉쭉 나오시면 김창호 그쵸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그쵸 여기 보시면 김창호의 대사가 아니죠.
그렇죠. 인물의 대사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같이 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홍 기자, 김창호 씨, 홍 기자. 근데 뭐 볼일 쓰나 지금 바쁜데 5,000원짜리 주면 이거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아래층 광고부에 가면 거기서 사는 차는 광고 취급합니다. 나 바빠서 얘기하고요. 홍 기자입니다. 결론. 따라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는 살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래의 어떤 종교나 예술보다 기묘한 예술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한한 기능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나와 있죠. 요 문장이 답이 되어야겠죠. 매스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러나, 그렇죠? 그 다음 나온 문장 뭐가 됩니까?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것이다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번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페이지 19페이지 문제 4번께 볼게요. 자, 보기는 2는 보기 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이다. 제시문에서 보기 2의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연을 찾아 각 연의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라되어 있습니다. 자, 맞대로 보기 1입니다. 성찰이나 타자화된 시선, 즉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기 내부로 침잠하여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를 교차시키면서 부끄러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 내면을 통해 자기 변화를 도모하거나 부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찰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 전달됨으로써 우리가 이어가야 할 가치를 전수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 시의 화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기 성찰의 순간을 거울을 닦는 행위를 통해 성찰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의 성찰은 이중적인 양상으로 제시되는데 자아가 놓인 치역스러운 현실과 과거에 대한 성찰이 하나라면 현재의 부끄러운 고백을 다시 부끄럽게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이 또 다른 하나야. 저기 보시면 미래에 대한 성찰을 다 찾아줄 수 있어야겠고요. 이 두 성찰을 제시하는 화자는 끊임없이 거울을 닦으며 성찰의 의지를 다진다. 하지만 화자에게 현실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안고 걸어 나겠다는 삶의 태도. 자, 기억까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출과 작년, 재년 비교하시면 알겠지만요. 작년 문제 거의 모든 현대시는요. 보기가 제공되고 있어요. 뭐처럼? 모의고사처럼. 알겠니? 제공을 돼서 보기에서 원하는 답을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진화해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 다른 작품들. 다른 작품이 나와서 비교하는 문제 제시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우리 18페이지 시험과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파란 독이꾼 구리거울 네 번 쳐봅니다. 자, 구리거울은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내가 나를 보는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 세 번 쳐봅니다. 얘들아, 유물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망했다는 얘기죠. 조선의 조선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물에게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자, 이연에서의 참회 기억합니다. 현재 내가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과거의 나를 반성.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를 써야 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아하, 여기는 뭐가 되느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부끄러워한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는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걸 미래는 알아. 지금 내가 부정적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미래는 지금 나를 부끄러워하겠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운석 세모 쳐보겠습니다. 자 운석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밑으로 간다는 건 뭐야? 맞을 각오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희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솔직히 우리 운동주 참여를 처음 보신 분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었던 질문, 작년 수특에도 나왔던 질문이라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단은 가천대 자체가 어려운 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EBS에서 나온 시들 중에서도 교과서에 실렸던 시들 있죠? 그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작품들 중에 초혼, 우라지구 가까운 항구에서 질투는 나의 힘, 요 세 작품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교과서에 실렸던 거거든요. 낙하까지 4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1번 찾아볼까요? 현재 부끄러운 것을 다시 부끄러움을 떠올릴 미래에 대한 성찰. 그 미래에 대한 거 어디 있어서 우리 내일이나 요 부분 되겠죠? 그 마지막 어절 했던가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의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고독과 비애를 끌어안고 걸어나였던 삶의 태도는 마지막에 얘기했죠? 그러면 온다 이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20에서 21페이지 문제 이거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분 드릴게요. 김생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무난하시라 생각할 겁니다. 뭐 비문학이 조금 더러운데 예, 비문학도 아는 지문 갖고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자, 여기 또 한번 가볍게 또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좀 특이해요. 자, 먼저 기억터 봅니다. 김생은 옛 연인을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여 상황을 조성하는 게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니은은 계획된 상황 속에서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질문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두 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성균관 진사이자 풍류랑이 김생은 어느 날 왕자 화상군이 궁녀의 영영을 목격한 뒤 그녀를 깊이 연모하게 된다. 하인 막통의 도움을 받아 영영이 종종 출입하는 이문의 집에서 만나 연정을 고백한 뒤 후일 화상꽃댁에서 다시 만나 깊은 인연을 맺는다. 하지만 사라에 금지된 궁녀의 신분으로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김생과 영영은 헤어지게 된다. 이후 김생은 몇 년간 공부를 하여 마침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고전 소설을 보시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수특의 시들 다 똑같아요. 소설을 보면 일단 우리가 제목만 봐도 일단 주제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절반은 제목의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 제목이 사람이 이름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뭐냐? 주인공이 제목이 남자냐 여자냐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져요.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고전 소설의 주인공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생각 안 해봤죠? 여자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글 문학이 발달했던 이유가 소설로 보는 이유가 여성 사이에서 소설이 많이 쓰여지고 읽혀져요. 그럼 당연히 많이 보는 사람 중심의 작품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한글 문화를 향유했던 남자는 거의 여성에 대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성은 대부분이 그냥 영웅 소설이 끝이에요.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 제시하는 거고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목이 남자야, 유충열전이야, 그 이야기의 성공기. 그렇죠? 예외도 있어요. 장려수 특히 최척철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인재가 아니에요. 평범한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영웅이라는 걸 겪어주시면 되고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가 궁녀인 경우예요. 지금 영영이 궁녀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의 궁녀는 항상 결말이 슬픈 결말이에요. 운영저라든가 영영저 다 마찬가지인 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다 자살합니다. 왜? 얘네가 꿈꾸던 사랑이 임금과의 사랑이 아니라 하급관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비극적 결말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대부 여인들이에요. 자, 사대부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남장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대리만족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자라서 못했던 걸 남자가 되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대표적인 우리 뭐 있었어? 우리 홍계월정 기억나세요? 그쵸? 보국이 평국이 나오던 거. 그런 작품이라든가 배비장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되느냐? 현모양처를 이야기합니다. 현모양처로서 어떤 교훈적인 요소를 이야기한다 보셔야겠지요. 한상대 거의 정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사람이 아닌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의인화하거나 또 하나는 동물을 의인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의인화한 건 뭐라고 그러느냐? 가전체라고 해요. 가전체라고 그러고요. 동물을 의인한 거 우리 뭐라고 그러느냐? 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격해 얘들아. 사람이 아니야. 동물이나 사물이 의인화가 돼 있으면 주제는 하나야. 뭐에 대해서? 풍자예요. 인간 세계에 대한 풍자가 주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네가 소설을 봤는데 좀 모르겠다. 근데 사람이 아니야? 그럼 풍자네. 뭘 비꼬지? 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도 보시면 궁녀와 이룰 수 없는 사랑인데
자, 먼저 드러난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이거 한번 따로 읽어야겠네. 3일 동안에 육아에서 김생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대 호를 잡았다.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웅이하며 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 옷을 입은 광대들이 제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궁역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다. 김생은 얼큰하게 취한지라 의의가 오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100걸음 정도 빙빙 둘러 앉아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들과 뜰은 온갖 꽃과 조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나비를 희롱하듯 별들을 미친 듯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화상국 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졌다 하게 듣고 일어나지 않았다. 자, 이게 바로 아까 기억에서 요구하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행동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요. 그럼 첫 어절 뭐가 되는 거야? 김생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어절 뭐가 되는 거야? 안 왔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동인들이 무슨 일인가 물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화상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 붙일 곳이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명하여 김생을 부축해 서쪽 가구로 모시고 비단으로 싼 자리에 죽부인을 베개로 삼아 누이게 하였다. 김생이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며 깨어나지 못한 듯이 누워있었다. 질문합니다. 얘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고 광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 풍악을 울리며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궁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푸른 귀밑털에 푸른 구름 같은 머리채를 한 채 주령을 벗고 지켜보았는데 가히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는 이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남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러 다시 들어가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볼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는 척 말했다. 이곳이 어디인가? 그렇죠. 놀라는 척 말했다. 의도적으로 만든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획된 상황에서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질문한 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근데 두 문장밖에 없잖아요. 두 어절밖에. 그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군중의 늙은 도비 장애인한 자가 달려하려었다. 화상군 댁입니다. 더욱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지가 아까 의도적으로 왔다 그랬죠? 역시 시치미를 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어절 내가 그 다음에 왔습니까? 이야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40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이때 부인이 근데 쭉 보시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 편지 한 돌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어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왔습니다야. 근데 얘들아 여기 보기 잠깐 한번 볼게. 맨 마지막 볼게요. 자, 이 수설은 조선에게 애정수설로서 당시 시대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신분 차이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그 과정에 김생의 이와 같은 성격과 중요한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슬픈 결말이 아니에요. 제목이 영영전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들 표정이 너무 혼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